아이오와 카운티 911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릴리 호수에 있는데 여기 시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고 속옷만 입고 있어요. 20세 여성 1명, 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고 수사관들은 그녀의 살인범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멜로디의 애플워치로 수사관들은 사건이 자정쯤 발생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고 큰 소음 알림도 있었습니다. 이와 그건 방금 내가 들은 얘기야. 살인 사건이라는 게 뭔지 나는 몰랐어요. 그가 총을 들고 있어. 제가 뭘 할 거냐고 묻자 그는 걱정 마 이건이라고 했어요. 마리온, 아이오와는 범죄율이 매우 낮고 실업률도 매우 낮으며 빈곤율도 매우 낮아요. 마리온, 아이오와는 아이오와 동부에 위치해 있고 시더래피즈 바로 옆에 있어요. 이곳은 통근형 주거 도시예요. 여기는 가족에게 정말 좋은 도시 규모 대비 조용한 곳이에요. 하지만 2024년 2월 18일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 평화와 고요를 깨뜨렸어요. 아이오와 카운티 911입니다. 주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아마나의 릴리 호수에 있는데 여기 시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릴리. 연못에 계시군요. 네, 바로 그 파빌리온의 피크닉 구역 근처예요. 여자분이신데 속옷만 입고 계세요. 그분 숨 쉬고 계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분 가슴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두 분은 엎드려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2월 18일 오전 10시경 아이오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호숫가에 누워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 911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엎드려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녀는 엎드려 있어요. 그녀 주변에 다른 분 없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녀의 등에 온갖 자국들이 있어요. 칼로 그친 것처럼요. 성폭행도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요. 이런 종류의 범죄는 우리 지역 사회인 그레이터 린 카운티 시민들과 아이오와주 전체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지역을 통제선으로 막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등에 베인 자국과 찔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목이 졸린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 난 베인 자국은 거의 X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또 다른 부상은 중지에 난 상처와 얼굴 왼쪽에 난 멍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손목과 목 주위에 결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신분증이 없어 수사관들은 이 여성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가락 중 하나에서 이름이 새겨진 졸업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20세 멜로디 호프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망 원인은 목졸림이었습니다. 멜로디 호프만의 목에 남은 결박 자국은 상당히 심각한 상처였으며 그것이 그녀의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제 막 성인이 된 젊은 여성인 멜로디 호프만을 살해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녀는 마리온에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으며 매우 신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메건 호프만과 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와서 기뻐 춤추는 거야? 제 남편 TJ와 저는 두 딸이 있어요. 멜로디는 2003년 12월 9일에 태어났고 엘리는 2017년 5월 9일에 사산됐어요. 저와 멜로디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멜로디는 제가 듣고 싶든 아니든 모든 걸 저에게 말해줬죠. 정말로 아주 가깝고 특별한 관계였어요.
멜로디가 어렸을 때는 그냥 호기심이 많았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죠. 멜로디는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멜로디는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조금 더 많은 설명이나 지도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멜로디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면 바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멜로디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정말 행복해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과 어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했죠. 멜로디는 어른들과 교류할 때 특히 더 활기를 띠었어요. 빨리 돌아봐. 아니야. 웃어봐. 7개 반이야. 손을 허리에 얹어봐. 그녀는 동물과 아이들, 아기들을 사랑했고 모든 사람을 정말로 아꼈어요. 멜로디는 매우 잔혹하게 살해됐어요. 부상 양상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사건이었어요. 부상에는 격렬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범인은 멜로디를 알고 있었고 그녀에게 감정이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 자체가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Really 폰드는 잔디가 깎여 있는 작은 공원이고 정자와 오래된 나무들이 있으며 멜로디의 시신 옆에는 큰 연못이 있습니다. 범죄 현장 자체는 꽤 외진 곳입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 살았지만 이 장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곳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익숙한 누군가가 범인이라는 뜻이죠. 수사관들이 멜로디를 조사하는 중 또 다른 단서도 발견합니다. 멜로디 호프만은 그 베인 상처들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았고 찔린 상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먼저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은 어쩌면 다른 장소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상관인 포트 중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포트 중위는 메건 호프만이 경찰서에 와서 멜로디 실종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메건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사랑하는 딸 멜로디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본 때에 대해 더 알아봅니다. 2월 17일이었고 대략 11시쯤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으로 놀고 있었는데 라이프 360에서 제가 집으로 설정해둔 구역을 멜로디가 벗어났다는 알림이 왔어요. 멜로디가 곧 돌아온다며 문을 잠그지 말라고 했어요. 밤 11시 30분이었기 때문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잠갔죠. 그리고 멜로디에게 문자나 전화든 뭐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멜로디가 집에 오면 제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그냥 멜로디가 아이니까 친구랑 어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멜로디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죠. 몇 번은 멜로디 휴대폰에 위치 정보가 꺼져 있는 걸 알아챘어요. 멜로디에게 위치 정보 켜달라 부탁했고 멜로디가 켰어요. 그때가 자정쯤이었던 것 같아요. 스냅챗에서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메시지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나 지금 가는 중이야. 근처에서 친구 만나고 있어. 그런데 저는 그녀가 그 길 아래에 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녀가 올렸던 영상을 저한테 직접 보내왔어요. 그건 내게 공짜 선물이야. 왜 안 돼? 그들은 내 에너지를 원해. 손절하고 제대로 느끼게 해. 말 안 되는 일은 안 해.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 응, 나 이미 그거 봤어. 어서 집에 와. 그 후에 내가 라이프 360 앱으로 위치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그녀의 위치가 꺼졌어. 나는 그녀에게 다시 켜라고 했지. 하지만 다시 켜지지 않았어. 나는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 여보세요, 대답해줘. 나랑 얘기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어. 아직 침대에 있었거든. 잠깐 잠이 들었어. 그리고 새벽 3시 13분에 우리는 그녀의 휴대폰에서 애플 알림으로 SOS 메시지를 받았어. 충돌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 911입니다. 당신의 휴대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조대가 해당 GPS 위치로 출동 중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시 전화해주세요.
충돌 감지 알림이 있다는 것은 휴대폰이 매우 강한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님이 보낸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문자 메시지들이 있고 위치 권한도 꺼져 있네요. 반복되는 영상이 있고 충돌 감지 알림도 받으셨죠? 이 모든 것이 어떤 엄마라도 당황하게 만들 만한 상황이에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괜찮은지 걱정되죠? 저는 그냥 알다시피 누군가가 휴대폰을 차 위에 올려두고 그냥 출발한 거였으면 했어요. 그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건 그녀가 우리 4명을 등록해뒀다는 거였어요. 그중 한 명은 데이지 이모였죠. 메시지가 발송되자 데이지 이모에게도 갔고 이모가 곧바로 저에게 멜이 같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답했죠. 그녀와 남편은 애플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 위치, 즉 사고 현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교통사고나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그때가 이미 새벽 3시 30분, 3시 45분쯤이었어요. 그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사고가 없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멜과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아이패드를 제 휴대폰의 핫스팟으로 연결하면 나의 찾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패드의 나의 찾기 기능으로 그녀의 휴대폰에 알림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애플이 알림을 보낸 그 위치로 나가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뭔가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끝까지 내리고 계속 반복해서 들어봤더니 뭔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도로 옆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빛이 나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녀의 휴대폰이 흰 선 위에 엎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집었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와, 이거 망가졌네 였어요. 뒷면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어요. 앞면에 금이 몇 개 있었지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휴대폰에 케이스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정말 철저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었어요. 멜로디도 제가 휴대폰을 사주면 꼭 케이스를 씌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주위를 둘러봤지만 휴대폰 케이스를 못 찾아서 다시 차에 탔어요. 그 다음에 저는 직접 마리온 경찰서로 운전해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게 엄마의 직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멜로디를 찾았고 그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건 살면서 듣게 될 가장 끔찍한 소식이에요. 그 후로 많은 일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밤 사람들은 메리언 출신 여성 추모에 모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납치 후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오늘 밤 20세 멜로디 호프만을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공원에서 멜로디를 위한 촛불 집회를 열었고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은 오늘 밤 일찍 메리언 와네이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6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프만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고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2024년 1월 멜로디가 살해된 채 발견되기 약 한 달 전 메건은 멜로디에게 보내진 이 불길한 문자 메시지를 신고했습니다. 멜로디가 받은 문자는 정체불명의 번호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로 경찰이 항상 보호할 수 없고 집을 빨갛게 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토막내거나 어떤 짓이든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멜로디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하며 그녀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리온 경찰서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그 문자는 일회용 휴대전화에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자 발신자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협박 메시지의 발신자를 밝혀야 합니다. 그가 그녀를 죽인 범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멜로디가 살해된 밤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메건에게 묻습니다.
저는 맥킨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맥킨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은 23살 맥킨리 루이즈마와 멜로디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녀의 첫 진지한 남자친구였어요. 둘은 사실 2023년 11월 페이스북 데이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아주 빠르게 연애 관계로 발전했고, 루이스 씨가 멜로디의 엄마와 함께 멜로디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했어요. 둘은 매우 가까워졌고, 멜로디는 짧은 시간 안에 그에게 깊이 정이 들었어요. 멜로디와 맥킨리 씨는 꽤 좋은 관계였어요. 그는 자주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와 자주 교류했죠. 그들은 항상 함께 어울렸어요. 저는 그들이 다투거나 싸우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들은 아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관계가 깊어지자 맥킨리 씨는 멜로디 씨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고 멜로디 씨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어요. 그게 맥킨리 씨와 멜로디 씨가 헤어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멜로디 씨는 그 일을 잘 못 받아들였어요. 멜로디 호프만 씨와 맥킨리 루이즈마 씨는 2023년 12월 말쯤에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맥킨리 루이즈마 씨의 소유물을 그에게 돌려주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월 7일쯤 멜로디 씨와 맥킨리 루이즈마 씨 사이에 특히 격렬한 문자 메시지 교환이 있었는데, 그때 멜로디 씨가 실제로 맥킨리 루이즈마 씨의 소유물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소유물을 돌려받았지만 사실상 같은 날 호프만 씨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매우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연히 맥킨리 루이즈마 씨를 불러 조사해야 하지만 먼저 그를 찾아야 합니다. 당시 우리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와 그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맥킨리 루이스의 차는 2007년식 파란색 혼다 어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시드래피드 경찰서는 수색 요청이 내려진 후 하이화사에 있는 트레일러 파크에서 맥킨리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서에 연락했고 우리는 그 차량을 압수해서 우리 경찰서로 견인했습니다. 우리는 차량 안에 있는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찾기 위해 차량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색 영장을 기다리는 동안 맥킨리 루이즈마가 실제로 마리온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기 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차를 타고 자발적으로 마리온 경찰서에 왔습니다. 이후 그와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쯤 그 살인사건 수사에 투입됐고 당신의 차량이 수사선상에 오른 차량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멜로디 허프만 관련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두 분이 한동안 사귀셨던 것 같던데 마지막으로 그녀와 대화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그녀와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오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제 어머니 말씀이에요. 즉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그녀를 전혀 못 보셨다는 거죠? 여자친구가 있어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걸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이야 라고 했더니 그녀가 네가 오는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상 그녀에게 제가 가는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냥 변명만 하고 있었죠. 멜로디는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는 것도 잘 못 알아챘어요. 그래서 매건은 미스터 루이즈마의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멜로디를 기다리게 하거나 자주 잠수를 탄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매건은 결국 멜로디에게 그와 대화를 해야 해 라고 말했어요. 왜 둘이 헤어지기로 했어요? 제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고 저는 아이와 아버지가 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맥킨리의 또 다른 여자친구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니키아 슬로보다 씨는 멜로디 호프만이 살해되기 전 약 4년 동안 루이즈마 씨의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루이즈마 씨와 로고다 양은 아주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지만 실제로 2023년 7월에 헤어져서 루이즈마 씨가 멜로디 후프만을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루이즈마 씨와 로보다 양이 다시 만난 것은 2023년 12월 이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로보다 양이 임신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대화를 다시 맥킨리 루이즈마의 차로 돌립니다. 누가 같이 쓰나요? 아니면 혼자 쓰나요? 제 차이긴 한데 가끔씩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기도 해요.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차를 운전하게 한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밤이었어요. 누구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그는 조사관들에게 그날 밤 내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약 45분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시간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트레버를 데리러 갔어요. 11시요.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데려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후에 저와 트레버는 게임을 시작했어요. 네. 트레버 바이스는 근처 마을의 한 바에서 일하고 있었고 맥킨리는 그를 데리러 가서 집까지 태워줬어요. 트레버는 나키아 맥킨리와 같은 트레일러 파크에 살았어요. 그는 그날 밤 대부분을 다른 친구와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보냈다고 했고 또 자신의 차를 약 45분 정도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엔 집에만 있었고 저녁에 멜로디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24시간 조금 넘은 전에 멜로디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이 우연한 사고일 수 있는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지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실종과 죽음에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은 관련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료? 아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루이즈마 씨는 멜로디 호프만의 실종이나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트렁크나 뒷좌석, 앞좌석, 어디든 그녀와 관련된 옷이나 물건 어떤 것도 있을까요? 딱 이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쓰레기 봉투요. 잘 몰라요. 그건 여자친구 쓰레기 봉투고 우리가 샀어요. 키다레피지에서 산 쓰레기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이건 초록색 봉투예요. 왜 그게 멜로디의 물건이라고 생각하나요? 거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멜로디의 물건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 갔을 때 봉투가 이미 차에 있었나요? 네, 차 뒷좌석에 있었어요. 뒷좌석이요? 아니, 트렁크예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인터뷰 후 맥킨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맥킨리 씨를 경찰서에 머물게 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의 차를 수색할 영장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루이스마 씨의 차를 한 바퀴 돌면서 명백한 증거나 즉시 눈에 띄는 어떤 것도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 트렁크 열쇠 구멍 바로 위에 작은 핏자국, 적어도 피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트렁크를 열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렁크 왼쪽에 초록색 쓰레기 봉투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열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덕트 테이프 고리에 머리카락 뭉치로 보이는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러앤크라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거나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린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은 Offers Clip입니다. Offers Clip은 올인원 AI 편집기로 어떤 플랫폼이든 영상을 자르고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해줍니다. Opus Clip은 AI로 브롤 생성, 영상 프레이밍, 오디오 정리를 간편하게 해줍니다. opus.pro/primecrime에 방문하세요. 가입 후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에 바로 올릴 완벽하게 편집된 클립이 완성됩니다. Offers Clip은 진정한 원스톱 샵입니다. Offers Clip을 사용하면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 편집에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opus.pro/primecrime에 접속해 일주일 무료 체험 후 50% 할인 받으세요. 초록색 쓰레기 봉투에는 수많은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멜로디에 피가 묻은 옷이 있었고 피가 묻은 더 많은 덕트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 바지, 신발, 피가 묻은 애플워치 손목 밴드도 있었습니다. 월마트 영수증이 있었고 마체테 2자루의 포장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멜로디 호프만의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했고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라코드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맥킨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입니다. 이 차가 바로 그의 차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다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여자친구입니다.
이 물건들은 피가 묻어 있고 본질적으로 납치에 사용된 도구 가방처럼 보입니다. 라이언 요원이 저에게 사진들을 보내왔어요. 그가 제가 그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처음 받은 사진 중 하나는 멜로디의 휴대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또한 초록색 쓰레기 봉투 안에는 피가 묻은 오자크 트레일 장갑 2켤레가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맥킨리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증거를 DNA 분석에 보내는 동안 맥킨리는 다시 형사들과 이야기하길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캐들리 특수요원과 또 한 번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있으니 다 털어놓으시죠. 괜찮으시겠죠? 네. 첫 번째 인터뷰는 거의 정확한데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제 가족과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빠뜨린 부분이 좀 있어요. 알겠어요. 누구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 일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죠? 제가 함께 있었던 아이는 아니에요. 두 번째 인터뷰에서 루이스의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함께 내 회계사를 진흙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상 유일한 로건이었죠. 그리고 누가 같이 가나요? 그가 쓰는 이름은 다코타예요. 다코타와 로건은 성으로 불릴 거예요. 알죠? 우리는 돈이 많고 저는 그들을 거의 이름으로 알아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멀딩은 트럭이나 ATV를 타고 진흙탕이나 습지, 트레일, 들판 같은 젖은 진흙 지형을 오프로드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코타, 로건과 머딩하러 갈 거예요. 멜에게 지금 뭐 좀 하고 있어. 곧 갈게 라고 문자했더니 멜이 11시 전에 올 수 있어? 라고 해서 갈 수 있어 라고 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좀 멀리 있거든. 거기 가서 멜을 태웠어요. 멜이 계획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코타를 데려다주고 나면 너는 나랑 같이 밤을 보낼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멜 데리러 갔을 때 다코타도 있었어? 응, 다코타도 나랑 같이 있었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 둘만 있었고 11시쯤 멜을 데리러 간 거지? 그는 나중에 멜로디를 만나러 가려고 했고 다른 사람인 다코타 반 패튼과 함께 멜로디를 차에 태웠다고 인정했습니다. 멜로디는 뒷좌석에서 음악을 들으며 분위기를 즐겼고 우리는 얘기하며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런데 다코타는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뭐 사줄 거야 라고 묻자 멜로디가 옷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라면 멜로디가 새 플레이스테이션 5도 주문해준대요. 그러자 그는 와, 너 그렇게 그에게 돈을 쓸 정도로 돈이 많나 보네 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녀가 날 사랑했으니까 라고 하자 그는 그럼 잠깐 드라이브 할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그와 말다툼을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녀가 노래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서 소견을 보고 그 다음에 제 운전석 쪽으로 왔어요. 그가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 라고 했고 저는 알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 그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뭘 하려고요? 라고 했어요. 그는 걱정하지 마. 그건 엉망이야 라고 했어요. 루이즈마 씨는 먼저 모건 크릭 공원에 간 이유가 그곳이 자신의 집 근처에 있고 예전에 멜로디 호프만과 함께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나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트렁크를 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렁크를 열었고 그는 저에게 덕트 테이프를 가져와서 그녀의 손을 묶으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그녀의 손을 묶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집어서 제 머리 옆에 들이댔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녀의 손을 덕트 테이프로 감았어요. 그러자 그녀가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모르겠어 라고 했죠. 그녀는 돈이 있다고 하자 저는 아니 없어 라고 했어요. 그녀가 널 위해 돈을 쓰려 하니 돈이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맥킨리르 다코타가 그에게 총을 겨눴다고 주장되는 동안 멜로디와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맥킨리르는 한순간 자신의 주머니 칼을 꺼내고 다코타가 칼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맥킨리를 멜로디를 풀어주려고 하다가 그녀의 손가락을 베었다고 합니다. 루이즈마은 그 후 모건 크릭 공원에서 벤 패튼이 멜로디 호프만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벤 패튼이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뒤쪽으로 이동하더니 그녀를 때리고 주먹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법이 왜 이래 라고 했고 저는 울면서 나도 원하지 않아. 그가 시켜서 그런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했어요. 그녀는 날 사랑하면 그만두라고 해 라고 했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했어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제발 나를 다치게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라고 했고 저는 난 아무것도 안 했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듣지 않아. 오늘 밤 그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루이즈마 씨는 벤 패튼 씨가 다음 몇 시간 동안 멜로디 호프만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라고 지시했고 결국 릴리 호수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못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저에게 차를 끄고 불을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열쇠를 가져가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 쪽 문을 열고 그녀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피크닉 구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밧줄을 꺼내더니 장갑을 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총을 줘놨어요. 그녀는 제발 쏘지 마세요라고 했고 저는 형 제발 그녀 쏘지 말고 그냥 두고 가자라고 했어요. 그는 거절했어요. 연못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가 그녀의 셔츠를 찢었고 저보고도 그녀의 셔츠를 찢고 바지를 내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군요. 네, 알겠어요. 그 총을 그러니까 그가 장전했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옷을 찢었어요. 그녀는 목에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목걸이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내 언니 거야.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밀었고 그녀는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차로 다시 달려갔어요. 이 목걸이는 멜로디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목걸이에는 멜로디의 언니 엘리의 유골이 담겨 있어요. 엘리는 사사나였어요. 그가 그녀를 밀자 그녀는 넘어졌고 절뚝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그는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던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수는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 목이 졸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쫓아간 후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목을 조르는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차 옆에 서서 이 모든 일이 멈추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목이 졸린 흔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멜로디가 목이 졸렸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사관들에게 그가 멜로디가 살해될 때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 그는 수사관들에게 멜로디의 옷 등 그녀의 물건에 자신의 DNA가 남았는지 추궁받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내게 칼을 건넸고 그 칼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거 좀 들어. 저것도 들어. 이것도 들어. 저것도 이것도 들었어요. 내가 그녀 어딨어 물으니 그는 저기 봐라 했고 나는 내가 그랬다 말하지 마 하자 그는 그래라 했어요. 그가 네가 안 했으면 내가 할 거였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게 모든 걸 줬고 나는 거의 다 만졌어요. 그리고 만진 것들은 가방에 넣으라고 했어요. 그때 루이즈마 씨가 그들에게 자백했고 이 인터뷰에서 중요한 자백이 바로 모든 것을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즈마 씨는 DNA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호프만 양의 살인사건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거의 다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그냥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그녀를 거기에 두고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를 거기에 두고 떠나셨잖아요. 그 남자는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도 칼을 한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 생각은 다코타가 운전석에 있었고 결국 정지 신호에 멈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쪽을 보고 있고 당신은 그의 뒤에서 칼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던 곳에는 정지 신호가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 길을 알아요. 거긴 교차로마다 정지 신호가 있죠.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었던 순간이 50번쯤 이쯤 있었어요. 그가 다코타가 뭔가를 하려는 걸 막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의 논리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멜로디의 어머니 집에 들러서 돈을 받으려던 것에서 뭐랄까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나는 그녀를 심하게 때리고 덕트 테이프로 묶고 다른 남자를 총으로 위협해서 나를 도와 3마일 떨어진 연못으로 그녀를 데려가 목을 조르게 해야겠어. 그리고 맥킨리에게 모든 피 묻은 증거를 처리하게 할 거라는 거군요. 결국 당신이 내게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캐리 특수요원은 이에 대해 꽤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캐리 요원의 주된 요지는 루이즈마 씨에게 반 패튼 씨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이런 일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이즈마 씨는 반 패튼 씨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트렁크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는 우리가 길가에 멈췄을 때 모든 걸 버리겠다고 말했어요. 당신은 3시간 전에 집에 도착했을 때 트럭에 있었다고 했어요. 네, 저는 트럭 안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트럭 안에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트럭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저는 트럭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지금 그는 무고한 방관자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다른 정보들과 맞는지 생각했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제 첫 사건도 아니고 저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동안에도 밖에는 사건을 맞춰가고 있는 다른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건은 발생한 지 약 36시간 정도 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트렁크에서 발견한 모든 것은 철저한 DNA 감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코타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만약 그가 연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역시 밝혀낼 겁니다. 맥킨리 씨가 다코타가 위협했다고 주장한 그 총 기억나시죠? 수사관들이 그 총을 찾아냅니다. 맥킨리 씨가 다코타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반들은 다코타가 실제로는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비탄 총은 허밍버드 레인에 있는 루이스마 씨의 집에서 나키아와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코타는 맥킨리 차 조수석에서 비비탄 총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고 맥킨리는 처음부터 그 총이 진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운티 검사와 또 다른 한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1급 납치 혐의로 기소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이트보드 볼 수 있을까요? 손을 등 뒤로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맥킨리는 멜로디 호프만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되고 수사관들은 그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코타 벤 패튼에게 주목합니다. 수사관들은 다코타를 찾아내어 마리온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살인사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인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 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런 것들에 그 부분은 곧 이야기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내가 미란다 원칙을 읽어줘야 해. 알겠지? 미안한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당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사건 수사에 관한 거군요. 누가 제 이름을 말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했나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어요. 맥킨리 로이스 마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친구 같은데 몇 달 전에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 불렀나요? 아니면 뭐라 했나요? 네,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한 말의 전부예요. 당신이 언급된 건 사건의 사실들이 켄과 당신이 이 일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멜로디, 그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녀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그녀는 15살쯤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전혀 같은 멜로디가 아닙니다. 반 패튼 씨는 멜로디 호프만의 실종, 납치, 그리고 살인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는 것을 매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켄이 아멜리와 대화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니요. 아니.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켄이 살인을 저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켄과 여자친구는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벤 패튼 씨는 루이지마 씨가 차분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적어도 두 사람 모두 한 달 안에 폭력 행위로 기소된 사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맥킨리 루이즈마와 다코타 벤 패튼 둘 다 최근에 형사 기소를 당했습니다. 2024년 1월 맥킨리 루이즈마는 다코타 벤 패튼과 함께 고의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한 사람을 폭행하여 얼굴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멜로디를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핫스팟 때문에 그 사람 전화기가 당신 휴대폰에 연결될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핫스팟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핫스팟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말은 그의 휴대폰도 전에 연결됐었고 그의 여자친구 휴대폰도 연결됐었어요. 솔직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막 알려줘요.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휴대폰이 어떻게 된 건지요. 저도 몰랐어요. 멜로디의 시신이 있던 곳과 같은 근처에 있게 될 줄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멜로디는 죽은 여자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꺼낼 때마다 그는 화를 내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군요.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네요. 거짓말한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접 말로 해야 해요. 아빠 받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짓말한다고 할 거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사실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실을 들었지만 당신이 전부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제 사건 관련 사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집착한다고 해도 당신이 실제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맥킨리가 한 번 자신을 태워줬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여자친구 타야 마이어의 집에 갔고 그곳에서 밤을 보냈으며 그날 밤 멜로디의 살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코타의 연루 증거가 부족해 그날 밤 그는 풀려났어요. 수사관들은 맥킨리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포함해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사건에서 루이즈 마 씨의 휴대전화는 증거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루이즈 마 씨가 찍은 것으로 보이는 멜로디 호프만이 덕트 테이프로 묶여 있고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실제로 삭제된 위치에 있었고 거의 추가 파일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보내고 싶을 때 문자 메시지든 스냅챗이든 페이스북이든 어떤 방식이든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그 사진은 임시 파일에 저장되고 일정 시간 동안 그곳에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진은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수사반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 사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멜로디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완전히 이해한 건 나중이었어요. 하지만 스냅챗에서 오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메시지들은 멜로디가 평소에 하던 말투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문자에는 지금 길이야, 곧 집에 가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루이스의 휴대폰을 살펴보고 포렌식 분석을 해보니 그가 문자로 소통하는 방식도 똑같았어요. 멜로디는 M을 쓰지 않았지만 맥킨리는 사용했어요. 이로써 수사관들은 멜로디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맥킨리가 그 휴대폰으로 메건에게 나 지금 근처에 있어 라고 한 것으로 추정했어요. 메건이 수사관들에게 제공한 멜로디의 라이프 360과 휴대폰 데이터는 이번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시간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회사나 사업체들은 영상을 며칠에서 한 달 정도까지만 보관하거든요. 우리는 그 시간대를 확실히 정립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그 장소들에 가서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2024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 호프만이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살해당한 시점까지의 시간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라이프 360과 휴대전화 데이터 그리고 교통카메라 영상을 조합해서 수사관들은 멜로디가 살해당한 그날 밤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루이스 마 씨와 반 패튼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고 관련 위치 정보를 모두 포함한 호프만 양의 휴대전화와 비교했을 때 루이스 마 씨, 반 패튼 씨, 그리고 호프만 양이 대략 밤 11시 24분부터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멜로디 호프만이 살해될 때까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감시 카메라 영상은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남성들이 월마트 안으로 들어가서 야외 구역으로 이동한 뒤 마체테 2자루와 오자크 트레일 장갑 2켤레를 구입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루이지마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마체테 포장지와 구매 영수증, 그리고 오자크 트레일 장갑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걸어가면서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하며 멜로디 호프만을 납치하고 살해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을 수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카운티가 월마트 영상을 확보한 후 한 부보안관이 영상에 함께 있던 다른 2명을 다코타와 로건 킴튼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맥킨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로건 킴튼이 맥킨리와 다코타를 서로 소개해준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로건 킴튼은 루이스마 씨가 가끔씩 교제하던 여성의 사촌이었습니다. 다코타 반 패튼이 로건 킴튼의 친구라 두 사람이 만난 곳입니다. 멜로디의 애플워치 데이터도 수사관들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큰 소음, 알림이 있었는데 아마 120데시벨 정도였던 것 같아요. 휴대폰이나 그녀의 워치가 그 소음을 감지한 거죠. 무언가 큰 소리가 났어요. 비명이었든 어떤 종류의 큰 소리였든 그녀의 애플 기기에서 기록됐고 그와 동시에 심박수도 급격히 올랐습니다. 그 데이터를 통해 수사관들은 멜로디 호프만이 심장이 멈추는 사건을 겪었거나 아니면 애플워치가 그녀의 몸에서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다른 포렌식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수사관들은 멜로디 호프만이 이 일이 발생했을 당시 릴리 호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모건 크릭 공원에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다코타 반 패튼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멜로디가 살해된 밤 여자친구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타야 마이어스의 집에 갔다고 인정한 것은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날 밤 집에 왔음을 확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멜로디가 살해된 후 집에 왔고 다코타는 타야에게 맥킨리와 함께 멜로디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와 함께 맥킨리 루이스마의 차에서 발견된 물품들에서 나온 DNA 증거까지 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DNA 증거는 분석 결과가 나온 뒤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 개의 장갑이 발견되었고 그 장갑들은 벤 패튼 씨, 캡턴 씨, 그리고 리즈마 씨가 월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목격된 바로 그 장갑들이었습니다. 이 장갑들 중 하나의 겉면에서 우리 법의학 감식관들은 멜로디 호프만의 혈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갑의 안쪽은 DNA 검사를 위해 면봉으로 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봉 검사 결과 멜로디 호프만의 혈흔이 묻어있던 장갑 안쪽에서 다코타 반 패튼의 DNA가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루이스마 씨의 혼다 어코드 콘솔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덕트 테이프 롤도 발견했습니다. 덕트 테이프 롤 안쪽에서는 다코타 반 패튼의 DNA가 발견됐고 그 롤에서는 멜로디 호프만의 혈흔도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코타 반 패튼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핵심적인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멜로디 호프만의 혈흔이 묻어있던 칼이 맥킨리 루이지마의 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를 목졸라 살해하는 데 사용된 타라코드에는 멜로디 호프만의 DNA와 2명의 다른 사람의 DNA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 호프만이 살해당할 당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다코타 반 패튼과 맥킨리 루이지마 단 2명뿐이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이미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멈추죠? 그들은 다코타 반 패튼이 머물고 있던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거기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다코타가 머물던 침실에서 멜로디의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주지에서는 오자크 트레일 스타일의 마체테와 일치하는 마체테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찰은 지하실에서 맥킨리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밧줄의 남은 길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밧줄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밧줄이 멜로디를 목졸라 살해할 때 결박근을 자르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관들은 휴대전화 데이터를 비교해서 멜로디가 살해된 그날 밤 다코타가 멜로디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냈습니다. 그가 끝까지 부인했던 한 가지는 자신이 멜로디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지만 그의 휴대전화가 멜로디의 휴대전화와 연결됐습니다. 그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었던 주요 거짓말 중 하나였습니다. 다코타는 그날 21일에 1급 살인, 1급 납치, 그리고 강제 중범죄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로건 킴튼에 대해서도 강제 중범죄 공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리는 로건을 찾기 위해 미국 연방보안관과 협력했고 며칠 후 그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관들은 멜로디가 살해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루이스 마씨는 멜로디 호프만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날 밤 늦게 만나기로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마씨는 다코타 반 패튼을 태운 뒤 또 다른 친구인 로건 킴프턴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올마트로 가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채 마체테와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월마트를 떠났고 사건의 증거에 따르면 킴턴 씨는 집에 다시 내려줬지만 반 패튼 씨와 루이스 마 씨는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밤 11시 25분쯤에 태워졌습니다. 맥킨리 루이스마와 다코타 반 패튼이 태웠습니다. 자정쯤 멜로디의 악몽이 시작돼 그녀는 결박당하고 구타당한 뒤 자동차 트렁크에 넣혔습니다. 그 시점에서 멜로디의 휴대폰에 있던 라이프 360이 꺼졌습니다. 그 후 그들은 맥킨리가 잘 아는 지역인 릴리 펀드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멜로디는 목이 졸리고 칼에 찔리고 베이고 살해당합니다. 멜로디가 살해된 뒤 다코타와 맥킨리는 다시 시더 레피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근처 퀵스타에 들러 화장실을 사용한 뒤 프런트 데스크로 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축하하듯 시가를 구입합니다. 수사관들은 맥킨리가 멜로디를 살해한 동기가 니키아가 곧 아이를 낳게 되어 맥킨리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키아 아니면 멜로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체포 후 맥킨리와 다코타는 각각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별도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맥킨리 루이스마로 멜로디 호프만의 납치, 강제로 살해하기 위한 공모, 그리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락했고 비인간적이며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피고인과 그의 공범 다코타 반 패튼이 2024년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저지른 행동이 타락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그들이 멜로디 호프만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훼손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방식은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한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맥킨리의 변호사는 멜로디 살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코타 반 패튼에게 돌립니다. 엄살츠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계획은 없었다고, 불만도 없었다고, 그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정신 강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있었을 때 그녀를 옥돌라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맥킨리가 멜로디를 죽일 동기가 있었다고 반박합니다. 증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별로 인한 적대감, 니키아와 함께 지내기 위해 멜로디를 없애고 두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또 다른 동기도 보여줄 것입니다. 멜로디 호프만이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거나 최근에 임신했었다는 사실입니다. 7일간의 증언과 증거 제시가 끝난 후 재판은 최종 변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의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공모의 주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멜로디 호프만에게 가해진 잔혹 행위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납치 사건의 핵심 주도자였으며 이 사건에서 멜로디 호프만에게 그런 짓을 할 진정한 동기와 열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코타 반 패튼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사숙녀 여러분, 다코타 반 패튼도 이 사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유죄입니다.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증거는 피고인 거드와 다코타 반 패튼이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월마트에 들어가 마체테와 장갑을 샀을 때부터 퀵스타에 가서 살바토레 시가를 샀을 때까지 함께였습니다. 다코타 반 패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다코타 반 패튼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자백했습니다. 다코타 반 패튼의 DNA가 두 번째 장갑 안쪽, 멜로디 호프만의 안경, 그리고 사용된 덕트 테이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의 사실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원단이 심의를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그들은 판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이오와주 대 맥킨리 루이즈마 사건에서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우리는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이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혐의에 대해 우리는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이 1급 납치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혐의에 대해 우리는 배심원단으로서 피고인이 강제 중범죄 공모죄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배심원장이 서명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맥킨리 루이즈만은 멜로디 호프만 살인 사건에 대한 선고를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멜로디의 어머니 메건이 마침내 맥킨리에게 직접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잘못된 엄마를 건드린 거야. 너는 잘못된 가족을 건드린 거야. 네가 우리 가족에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다니 미안해. 이제야 알겠어. 너는 절대 배려하고 사랑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가족에 어울릴 수 없다는 걸. 멜로디가 원했던 건 오직 너를 돌보고 지지해주는 것이었어. 멜로디는 겨울에 차에서 자지 않게 우리 집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어. 네가 먹는 모든 식사, 네가 누워 자는 그 침대, 모두 아직도 멜로디가 널 먹여 살리는 거나 다름없어. 이제 네가 평생 살아가게 될 그 감옥의 철창도 멜로디가 제공하게 될 거야.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맥킨리에게도 몇 마디 말을 전합니다. 선생, 당신의 범죄는 멜로디 호프만 가족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지역사회의 안정과 안심할 수 있는 감정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이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며 이는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다코타 반 패튼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배심원 여러분, 사전, 계획, 실행, 그리고 축하. 다코타 반 패튼과 맥킨리 루이즈만은 친구이자 공범, 그리고 테러의 동반자로서 멜로디 호프만의 납치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먼저 한다고 해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인물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맥킨리와 멜로디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주세요. 그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커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맥킨리가 문제의 그날 사랑의 삼각관계에 있었나요? 그를 둘러싸고 심각한 질투 문제가 있었나요? 임신이 관련되어 있었나요? 맥킨리가 멜로디를 해칠 동기가 있었나요? 다코타도 있었나요? 증거는 다코타가 맥킨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증거는 다코타가 멜로디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이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변호인은 맥킨리 루이즈마가 폭력적이었고 다코타가 맥킨리를 두려워했다고 주장합니다. 벤 패튼 씨가 루이즈마 씨가 쿨한 사람이었고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인정한 것은 인터뷰에서 중요한 인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 재판에서 루이즈마 씨가 폭력적이었고 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루이즈마 씨였으며 자신은 루이즈마 씨가 두려워서 개입하거나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반 패튼이 멜로디 호프만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안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2월 21일에 수색영장을 가지고 벤 패튼 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온 사실이 사건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멜로디 호프만의 안경을 찾았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벤 패튼 씨는 단순히 안경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 안경을 착용하고 자신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멜로디 호프만의 안경을 쓰고 약 200장 정도의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는 사진 몇 장을 스냅챗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간의 증언과 최종 변론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심의를 위해 들어갔다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돌아옵니다. 2025년 11월 14일 다코타 반 패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많은 살인사건을 기소해왔습니다. 모든 살인사건 후에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저는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인간 생명의 상실이라는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은 이건 그 가족에게 정말 끔찍한 상실이었습니다. 이 가족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제 경력 내내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했지만 노디 호프만은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멜에 대한 추억이 정말 많아요. 우린 그녀와 20년을 함께 했잖아요. 멜은 늘 모두를 행복하게 하려 했어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우리가 쇼핑몰을 걷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두 여성 중 멜로디가 한 여성에게 스웨터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은 정말 기뻐했어요. 얼굴에 그 기쁨이 그대로 드러났죠. 그 여성은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스웨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찬해주자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그분들에서 좀 떨어지자. 저는 멜로디에게 정말 그분 스웨터 마음에 들었어? 라고 물었어요. 멜로디는 그분이 웃는 걸 보고 싶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 식의 일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항상 일어났어요. 마지막까지 그녀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었어요. 그녀는 그냥 즐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마지막 영상에서 그녀는 뒷좌석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헌사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미소 짓고 춤추고 웃으면서 살아갔죠. 그녀에게 벌어진 일과 가족이 겪게 될 상실감은 정말 참담합니다. 세상엔 그녀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하지만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